오늘 미래 시나리오 2021 저자이신 김광석 저자를 초대해서 코로나 이후 2021년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고 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 일단 2020년 정말 역동적인 한 해죠. 네네. 예. 일단 2020년과 2021년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인 이제 경제, 제가 이 책에서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 했지만 저는 이제 경제 부분을 썼으니까 경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 그래프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망이 이제 국제 기구가 바라본 전망입니다. OECD의 전망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전망이 여기 보신 것처럼 하늘색입니다. 2020년, 21년 기존 전망에 따르면 우상향한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G20 국가들, 선진국들은 20년 조금 안 좋지만 21년 회복된다. 이런 전망. 그리고 제가 아마 대표님 처음 뵙고 말씀드렸을 때랑 기조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충격으로 20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게 이르는 겁니다. 20년은 그렇게 조정됐지만 21년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입니다. 물론 제가 IMF 전망도 미리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미 한 달 전쯤에 제가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더 명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2.9%예요. 원래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는 거의 듣보잡에 해당되는 처음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없으면 사실 이 그래프도 굉장히 큰 플럭추에이션을 그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우스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좋겠지만 이게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이니까 2019년 작년은 2.9%로 굉장히 안 좋았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도 제가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0%로 IMF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이 지점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2020년이 3.3%로 2019년보다 상승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6.3%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제 충격을 IMF는 9조 달러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 GDP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9조 달러만큼의 경제 충격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이 9조 달러에 해당되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G20 국가인데 이 G20 중에서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 3위, 4위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하면 그래도 9조 달러가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거의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1경 1000조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2020년을 전망했던 거죠. 했었는데, 이 전망치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가져온 정책, 그게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름을 붙였죠. 물론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뉴딜이 바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중요하지만 21년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2020년은 경제 위기 시점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당했으니까. 그렇죠. 당한 해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 비관적으로 봐야 되냐. 거의 이제 경제 위기는 그냥 직면한 상황인 것이죠. 그죠? 그럼 21년이 어떻냐라는 건데 2021년에 기존 전망이 3.4%였어요. 그런데 21년에 수정 전망이 5.8%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 OECD와 IMF의 전망이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제가 6월 달에 월드뱅크에서 또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또 시간이 된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월드뱅크의 전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망의 기조가 똑같죠.
기존에는 20년, 21년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봤지만 20년 거대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서 20년은 움푹 패이는데 21년은 어쨌든 반등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아시겠지만 이게 급진전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숫자로 보면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숫자적인 회복인 것이지 말 그대로 경제 구조가 개선됐다, 뭐 회복됐다. 그러니까 체감과 다른 경제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작년 GDP와 올해 GDP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죠. 작년 GDP가 갑자기 엄청 꺾였으니까 그냥 올해는 평장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오는 그런 기저의 효과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엄청난 뭐 경제의 정상화 이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이 두 가지 OECD와 IMF의 전망을 이해하실 때 어쨌든 21년 회복되긴 회복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3.5% 정도를 상하회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엄청 높은 숫자니까 굉장한 회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착각인 것이고 이 정도 기조보다도 못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올해 뭐 확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숫자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예, 이게 또 우리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예. 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역시 다른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OECD나 IMF도 똑같이 시나리오의 기초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만큼 더 확산되고 뭐 신흥국으로까지 전개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잦아드는 모습이지만 또 가을에 다시 감염이 확산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의 기초에서 경제를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1과 같은 경우는 4월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5월 중에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국내에서는 마무리된다라는 전제하에서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전망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전망, 가장 기본적인 국제기구들의 전망은 상반기까지 확산이 이제 정점을 달하고 주로 이제 6월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끝난다라는 전제. 이게 시나리오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3는 올해 안에 확산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된다라는 이제 가장 어두운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2020년은 기존 전망, 2019년이 2.0이었으니까 기존 전망, 기존 경제 성장률 추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시 한번 움푹 패이는 한 해가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21년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급반등하는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경제의 기조를 본다면 이 소위 이제 투자라는 것도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표가 따로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좀 그리면서 물론 시나리오에 대한 판단을 또 하셔야 되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어쨌든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이든 실질적인 회복인지 여부를 떠나서 19년, 20년의 바닥을 짚고 그거보다는 나아지는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의 대상처를 찾을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사회가 네.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뭐 사회 네.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자, 어떻게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경제가 네. 이전과는 확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강조하고 싶지만 아마 이게 헤드카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강하게 변화에 투자하라.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뭐 이렇게 셀럽이 공포에 투자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도 있지만 그걸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대중들,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제가 위기가 가장 고점인지 오늘이 위기가 고점인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월 달이 고점이었는지 4월 달이 고점이었는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기에 투자하고 공포에 투자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위기와 공포가 가장 극점에 달았던 그 저점이 언제인지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게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테니 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쫓아서 들여다보시고 그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 의사 결정을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변화를 보여주는 그 컨셉에 해당되는 그래프인데요. 이거 되게 고민해서 사실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가 원래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택이죠. 언택이라는 그 흐름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 언택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따가 강조하겠지만 그게 기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급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그 해당 영역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급증했다가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거예요. 원래 온라인 쇼핑은 늘어왔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했다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기존 시나리오대로 다시 돌아올까? 그건 아니라 한층 더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하고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 그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템이라고 하는데 뭐 기술경제학 쪽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세요. 이 부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 기술의 수용성이에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처음 수용할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걸 내가 지금 수용할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카카오 택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 택시 한번 이용해 볼까? 그러면 이제 조금 불편하죠, 처음에는. 왜냐면 앱을 깔아야 되고, 그죠? 그걸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으니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성,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ease of use라고 해가지고 사용 편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용성, usefulness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인터넷 뱅킹 사용이 처음 사용하는데 쉽나? 어렵나? 잘 몰라. 근데 그게 사용 편의성이 높을수록 수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용성인데 이게 그만큼 유용하다면 나한테 상당한 이점을 준다면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많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용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용이 불편해요. 그러나 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유용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높게 지각하니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수용을 해 보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늘어난 상태로 지속을 한다라는 것이 이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특정 지역의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제대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에 뭐 이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부품이 굉장히 많겠죠. 그 부품 중에 일부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정 지역에서 그 부품이 생산이 안 되면 완제품 생산에 제동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일부의 공정이 차단이 되면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 기아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이 엘라바마주에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고 또 조지아에 공장이 있습니다. 부품과 자동차 완제품도 생산을 하죠. 근데 이 조지아에서 만든 부품과 엘라바마에서 만든 부품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분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의 공장만 차단이 돼도 가동이 셧다운이 돼도 이게 생산에 차질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다른 얘기입니다. 수요도 위축되지만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의 현대차, 슬로바키아의 기아차.
이 각각의 부품 공장에서 각각 만드는 그 부품을 또 합쳐서 부분품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영역의 공정이 병목 공정이 발생하면 그게 생산 자체에 차질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을 깨닫고 글로벌 밸류 체인, 다시 말하면 나가 있던 매뉴팩처링 제조를 본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뭐 이제까지는 그게 효율성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돼 왔죠. 그게 네. 자유무역의 어떤 기조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밸류상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한 곳에서 막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것들이 모두 올스톱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상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예. 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까지 나오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유럽도 그렇고 네.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그 국가들의 어떤 그 감정이 지금 네.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경제적인 거를 제외하고라도 일단은 뭐 리쇼어링을 하든 네. 아니면 중국에서 저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 네. 기지를 옮겨야 되지 않냐라는 네. 이게 그 논란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과연 그러한 논란이 논란으로 끝날 것이냐, 실제 아주 가능성 높게 실행이 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그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투자 면에서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결국 그게 GVC가 Domestic Value Chain, DVC로 바뀐다라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처음 뵀었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현상이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 중국으로부터 기업을 이탈시키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걸 경험하니까 더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세계 경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 있던 제조를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이 그래프를 좀 더 중국을 구분해서 보면 중국으로의 이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유입액이 줄어드는 것이 명확합니다. 대신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어쨌든 공장이 자국으로 회귀되든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경제가 늘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요. 왜냐하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경제가 좀 좋아질 때마다 자유무역주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분업시대, GVC가 분업시대였는데 이게 다시 탈세계화로 전개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나가 있던 기업들아 돌아와라. 그러면 뭐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뭐 고용 지원 이런 거 해준다. 뭐 규제 완화라든. 근데 지금까지 그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이미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지원책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큰 틀에서의 그 당위성은 있으나 네. 리쇼어링 국가로 돌아와라. 네. 아니면 뭐 좀 지원해 줄게. 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야 되고 그럼요. 예, 실제로 제조 원가가 확 낮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오는 건데 네. 지원 체크 조금 받아가지고는 올 만한 이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찻잔 속의 태풍처럼 요 이슈, 요 상황이 지나면 다시 이게 가라앉을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컨셉에서처럼 물론 이 큰 이런 리쇼링에 대한 돌풍에 대한 니즈가 급격히 늘어나겠죠.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전시키는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 이미부터 일어났었던 거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수록 공장을 중국에 돌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또 이슈가 되는 한 경제적 현상이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재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전쟁이 경제적 전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중국에서 탈출하는 거는 말씀대로 저임금 산업, 우리 네. 그 제조, 네. 그 뭐라 그러죠? 1차, 네. 뭐 2차, 네. 낮은 그 제조 예. 원가가 필요한 예. 단순 저부가가치 노동, 산업이고. 저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전하는 거고, 네. 그 외에는 전부 중국으로 오히려 들어온다. 네.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단지 그 제조 생산기지였으나 지금은 이제 소비 시장으로도 확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으니까 네. 이 시장에서 떠나는 게 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것도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6%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6%예요. 6% 성장률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중국은 여전히 플러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고 말 그대로 인구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집중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시장을 보고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주요 리딩하는 산업 기술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중국이 거의 앞서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특허권이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 비교가 안 돼요.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교류라든가 시장으로서의 평가 이런 면에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공장의 움직임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흐름 하나가 또 어제 그저께 이제 확정돼서 나왔는데 RCEP입니다. RCEP.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외 이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거대 FTA인 거예요. 이게 아마도 2020년 말이나 늦어지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장이 있지만 2021년까지는 이게 협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RCEP이 체결되면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거대 FTA인 겁니다. 한국과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들이 다. 아세안 국가까지 포함. 아세안 10 국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세안 10, 10개 더하기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국가. 이 16개 국가의 거대 FTA예요.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이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그리고 막대한 그 거대한 그 아세안의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FTA이기 때문에 굳이 공장을 중국에 들 이유가 더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그 시장이라든가 기술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을 떠나는 현상은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